이어서 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95페이지 7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취득 당시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를 떠올려야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1세대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돼요? 2년. 보유기간 2년이고. 근데 비고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비고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전입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고저로 전환된 경우, 비고저가 고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3년이요. 토탈에서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비고저 고저로 전환될 때는 3년을 보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지, 비고자가 양도하는 국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때문에 비과세 해주는 건데, 마돈나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마돈나의 보금자리는 미국에 있고, 마돈나가 비고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가지고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비고자 양도할 땐 비과세 안 해줘요. 그래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재미 동포가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 이상의 거소도 없는데 이 주택을 취득해서 2년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그 주택으로 전입을 와가지고 거주자로 전환돼가지고 그래서 1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이거 다 통산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한다? 조정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인 주택은 몇 년이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332. 그래서 몇 년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 주택은 양도할 때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비고자 고저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건데 상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29회 때 문제인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이거? 10년. 5년에서 이번에 10년으로 개정된 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전국의 수험생 다 맞춥니다.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 2년 거주는 했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고, 조정상적인 주택이었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고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한 자, 1주택을 보유하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거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죠? 그러니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해서 동거봉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요거 합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혼인, 직계존속 다 이제 10년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정답입니다. 상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7번, 8번 이런 것들은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다음에 196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자, 보시면은, 아까 8번, 7번, 8번 다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들이죠. 영능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적의 수산 주택이면 이게 뭐예요? 농어촌 주택이요.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잖아요. 그럴 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농어촌 소재주택 그러면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 그럴 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이요. 예. 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자, 귀농주택 다른 거는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귀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거 농어촌 소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일개 주택을 수요하는 것을 봐서 154조이랑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자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요하고 있는 1세대가 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그 다음에 근무상명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인데 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특례는 사람들이 지방의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주택을 안 사요.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자면 일반주택을 이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함으로 일반주택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가 될까봐 안 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런 실수요 목적이니까 수도권 밖의 주택을 사라. 나중에 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일기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봐서 154조 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포인트는 일단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 과세라는 거,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몇 년 내?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건 금방 나온 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남자가 장가 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집 한 채,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역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주택으로 봐서 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올해 바뀐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9번 문제 정답 몇 번입니까? 5, 3, 10.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요.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여기 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틀린 거. 먼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가 해당 주택을 만약에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지금 2년 이상 보유했네요.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거주도 2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거주했고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는 뭐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어떻게 합니까? 통산해요. 자, 멸실되기 전에 1년 보유, 재건축해서 1년 보유, 그럼 합쳐서 몇 년 보유로? 2년 보유로 통산해요. 근데 이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실, 무너짐, 노동으로 인한 경우. 근데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요. 5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5번은 예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5번은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안공된 경우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거 아니고 대규모로 공사가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 재개발 전에 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또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통산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사기간도 통산해요. 근데 소실, 무너짐, 노도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도 통살합니다. 한번 요거 깊은 내용인데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세요.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다. 그러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1세대주택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 소유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고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는 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고요. 자, 상속이 개시됐고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인이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럼 몇 년 보유로 따진다고요? 이럴 때는 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도 통산해가지고 몇 년? 2년 보유로 따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 세대가 달랐었는데 그럴 때 돌아가신 분 비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 그러면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에 비상속인 보유기간이 1년 상속받아 상속인 보유기간 1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몇 년 보유로 따져요? 1년 보유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특례요.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수용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장기 임대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해당 거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주택 양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은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이 보유기간 중에 특이하게도 조정상 지역이 아니어도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주택 특례는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장기 임대주택 특례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1세대 양도를 보는데 여태까지는 생애 최초로 딱 한 번만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생애 최초로 1회 하나요. 그 규정이 삭제돼 가지고 요건 가시면 거주주택, 요건 가시면 비과세 받고 팔아서 또 주택을 사가지고 거주주택 요건 갖추고 또 팔면 또 비과세 이렇게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생애 최초로 한 번만 그 규정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한번 고득점을 해서 봐놓고 넘어갑니다. 그 198페이지 보니까 11번 문제는 보유기간과 관련한 특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특례. 작년에는 여기서 역시 지문 한 줄 나왔었는데, 역시 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보유한 제한받지 않은 경우, 먼저 민특법 같은 법률에 의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추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이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보유를 못했어도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설임대주택이요. 매입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주택은 안 돼요. 또는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는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매입 임대주택 안 되고 건설 임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또는 취득 당시 조정상적인 주택 2년 거주권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받는 특례 중에서 건설 임대주택 특례는 이겁니다. 이 시점에 건설 임대주택을 LH에서 우리가 LH에서 주택을 건설했죠. 임대주택. 그래서 분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LH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주하다가 5년, 뭐 10년 이렇게 분양조건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팝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잖아요.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 보유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원 중에 일부가 있으면 괜찮고요.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또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죠? 해외 이주, 해외 이민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또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인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이건 하면 몇 년 내 양도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자, 이거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이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는 게 비과세한다. 틀려요. 2년 내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및 부소지 전부 일부가 공시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수용. 근데 이거는 수용일로부터 근데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안 팔리잖아요. 이 잔존 부분도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에 정비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벌어질 때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임시로 살집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다른 주택은 임시로 살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비과세입니다. 다만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돼요. 자, 다른 주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원래 조합원이요, 주택 갖고 있었는데 다 때려부시고 입주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로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는데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라 신주택 완공되면 일로 세대전에 이사할 때, 이럴 때 이 대체주택은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전제됐기 때문에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보면 취득 후 1년간,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요. 1년간 거주하던 주택을요. 그러니까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6개월 거주하던 주택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우리가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지,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옛날에 사업상 형편을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에 1세대 1주택이었는데 1년 6개월 보유요. 2년 보유를 못했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경기도 안양시로 주거를 이전한다. 그럴 때 이 서울특별시 1세 1주택을 2년 보유를 못했어도, 1년 6개월 보유,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요. 2년 보유를 못했어도 1년 이상 거주했었고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지. 왜? 사업상 형편이니까. 그리고 작년 시험에 이거 10개월 거주로 바꿔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잠깐만요. 제가 금방 얘기 드린 거요. 자, 드린 거는 이 얘기를 하니까. 서울특별시에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년 6개월 보유요. 자,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랜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를 거주했어야 돼?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10개월 거주 안 된다고, 6개월 거주 안 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근데 요거 근무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사업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다?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사업상형편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양시로 주거를 이전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상형편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면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1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지만. 아셨죠, 여러분? 근데 10개월 거주로 바꿨고 작년에 사업상형편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알아두시고, 12번 문제는 그냥 혹시나 하는 거예요. 입주권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입주권과 관련한 분양권과 관련한 1세대 비과세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여기에 특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요거는 지금 1번, 2번, 3번은 요거는 이제 주택과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거, 주택을 양도하는 거고, 요 4번, 5번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특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주택자 주택이, 이거 오늘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막판까지 보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 한 번만 보고 합니다. 1세대주택자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이건 이제 4번, 5번에 해당되는 건데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재건축대로 완공된 후 이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거. 아까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할 대체주택 얘기 드렸죠? 양도하는 대체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주택과 저임주권의 양도한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아니란 얘기고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2년 거주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입주권이나 이런 거 관련한 특례에서 거주 나왔다 무조건 몇 년 거주냐면 1년 거주요. 거주는 1년 거주입니다. 양도 나왔다? 그러면 양도 나오면 3년 내 양도. 이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우에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에 나오는 그 특례에서는 항상 1년 거주 나오면 1년 거주. 양도하면 3년 양도입니다. 그래서 2년 거주가 아니라 1년 거주 하고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라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까 요거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얘기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 이거 1년 거주는 몇 년? 1년 거주 하면은 2년 미만 보였어도 아까 대주택 1세대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대 전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이 신주택으로 이사하는 건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후 몇 년 내 대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년. 양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 내 양도. 거주 나왔다? 1년 내 거주입니다. 1년 거주. 그리고 재건주택이 완공된 후 3년 내 재건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해서 거주 나왔다. 몇 년 거주? 1년 이상 신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에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이나 이런 거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 주택 분양권을 보여다가 이 주택을 요한다면 얘네들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1세대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가 엄청 많아요. 이게 원칙인데 비과세 발생 예외들이 또 엄청 많아가지고 혼인으로 인한 우리가 배운 1세대 주택이나 뭐 등등 그런 것처럼 비과세 발생 특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다가
자, 이 주택을 양도했는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도 있어요. 어떤 특례냐?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이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를 하면 일석인 거잖아요. 일석 2주택으로 봐.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주택을 양도해서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 양도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양도했을 때는 추가적인 요건만 갖추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엄청 많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또 다른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이 4번, 5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련제 원래 1세대 1주택을 보유했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련제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다시 여기 들어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이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다시 들어갈 형편 못 돼가지고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권리죠. 그런데도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원래 이 사람 재개발 아니었으면 뭐예요? 비과세였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화된 것뿐이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1세대 양도로 봐서 비과세고, 이건 다른 주택, 이 사람이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입주권 외에 요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입주권을요 3년 내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석인 것으로 봐서 3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역시 자 정당한 사유겠다고 봐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특례 이런 거 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요.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양도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 양도일 현재 1조합 일권 외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 몇 년 내? 3년 내. 그 집 팔고, 입주권 팔고 이웃 동네 집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이것도 일석인 것으로 봐서 3년 내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분위기는 별로 뭐 좋진 않구만.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갑니다. 딱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됐습니다. 입주권 관련한 것은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13번 문제로 가시면 1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또 나온 것, 작년에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다음 주택은 등기됐고요. 우리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계 이상이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국내 가까이 1개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1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나오면 항상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작년에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한다고 바꿨어요. 일반 주택을 먼저, 상속계 이상을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요.
1세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이거 또 나왔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양도주택 중 실거래가의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거주자가, 우리 같은 거주자가, 양도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보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거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장기 임대주택은 특례 적용할 때 양도련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은 요거 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데도 그렇고,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은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5%를,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4번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이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우리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겸용주택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추고 있을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겸용주택이 다만 고가주택일 때는 법령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면적이 클 때도 보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이 4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고가주택 관련한 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다진으로 해서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자, 이를 각각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비과세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총정리 특강리 할 때 특강집에도 나중에 나올 건데,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 계산할 때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얘기입니다. 재산세가 이제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자,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원소로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13번 문제도 좀 깊은 내용도 있지만 또 작년에 나온 것도 있지만 요 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지문을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봅니다. 14번 문제는 26회 시험 때 나왔는데 계산 사례 문제로, 이게 예전에 딱 한 번 또 이렇게 아주 옛날에 이렇게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26회 때 나온 게 또 나올 가능성이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만 딱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보세요.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우리가 클 때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전부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과세면적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고 주거 부분만 자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부등호, 자, 주택면적이 클 때 부등호,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법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기억하시면서 부등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클 때만,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자,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주택, 클 때만 전부주택, 요거고요. 근데 우리 요약집에 보면 고가주택이다,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택 이외 부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부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겸용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으로, 주거부분과 주거 이외 부분을 분리해서 주거부분만, 주택 이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요. 그래서 주거면적은 고가주택이니까 과세긴 과세인데 12억까지 비과세, 12억 초과액 과세, 상가면적은 과세,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꼭 요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토지면적 계산하는 것도 우리 요약집 표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세일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수와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구용이고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 내 토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7억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아니고. 자,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80제곱미터만 주택으로 보니까 80제곱미터는 비과세권 갖췄을 때 비과세. 상가 면적 120제곱미터는 과세합니다. 건물에서 과세되는 면적 120. 3개나 되니까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하는데 그때 주택 면적이 요약집을 보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클 때는 이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하고 주택 정착 면적에다가 배율에 따라서 3배 또는 5배 또는 10배 곱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미니멈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안분 계산해요.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면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먼저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800 곱하기 주택의 건물의 연면적 이거 합치니까 200이죠.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80. 요거 안분한 거. 그래서 약분하니까 4고 48, 32, 320제곱미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택 정착 면적에다가 자 배율을 곱하는데 배율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주택 정착 면적에 나머지는 몇 배? 5배. 자 그래서 여기는 5배고 하니까 58, 40, 400제곱미터예요. 요거 하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적은 면적 미니멈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적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그러면 둘 중에 지금 적은 면적이 어떤 거예요? 320제곱미터 요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800에서 과세되는 면적 자 비과세되는 면적 320을 빼니까 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예요? 480제곱미터. 요게 과세되는 토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는 120 토지는 480제곱미터 과세입니다. 3번 정도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셨죠? 반응이 거의 틀리려고 작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해야지. 이런 것도 똘똘한 문제 풀어놓고 시간 보면서 이런 거 풀으셔야지.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문제집이 있었던 건데 이 5번 지문에 나왔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세대가 양도는 이제 국내 1주택, 조동상 지역 내 소재주택 아니고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원칙으로 보한다? 비과세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이게 뭐예요? 고가주택. 양도당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하더라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배제되고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예요, 과세예요? 다만 12억까지는 1세대 비과세권 갖췄을 때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고.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요. 또 양도는 이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는 1주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그러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이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요거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자, 비과세 안 해준다고 다시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 산출세액과 이 차액하고 비교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다 고른 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거 큰 금액을 바꿨습니다. 아니고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바로 다음 문제에 나오죠.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뭐 5번이 지금 틀렸고. 자, 이게 시험에 이미 이걸 알고 있는지 사례로 나왔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작년에는 이제 소수령으로 아까 5번 지문처럼 나왔었고 큰 금액을 바꿨고 작은 금액인데, 자, 22 시험 때 어떤 수험생분이 이 문제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제 음성 들어서 답맞힌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작은 금액 요거 자 들려가지고 뺀다 이거.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의 1실택을 고자 갑이 특수관계없는 을에게 복여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시가 및 양도세 실거래가액이 3억. 뭐 했다는 얘기요?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이럴 때 갑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면 보세요.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5천만 원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말은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어떤 게 적어요? 여기서는 5천하고 3천을 비교했을 때 3천이 적죠?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보세요.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그냥 처음부터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세 다시 계산해. 그랬더니 3천만 원 계산인데 그럼 3천만 원으로 과세를 하면 되는데 왜 차액과 비교하냐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책임지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면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 2천만 원이 정답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적은 금액. 업계약서랑 다운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을 때는 이 금액으로. 만약에 많이 썼을 때는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적은 금액. 근데 어떤 수험생이 실전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딱 보니까 업계약서 썼네? 허위계약서 작성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 음성에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 그래서 봤더니 3억 5천, 3억 원, 3천. 적은 금액이 딱 보니까 3천. 아싸! 그래서 맞췄다고 했는데 원래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 차액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액과 비교. 그래서 어떡하나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뭐로 가도 답만 맞추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런 수험생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요거는 자 1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뭐 이렇게 이제 또 비과세 관한 거 종합적으로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17번 문제를 표시하시고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는 건데,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외 이민, 해외 출국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양도해야지. 2년 이내 양도해야지.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부과한 주택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등기의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고.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6개월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반드시 몇 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이거 6개월 거주, 10개월 거주 안 된다는 거.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3억이다. 그러면 자,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당 실거래가액 13억이면 12억 초과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한다는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뭐예요? 과세입니다. 과세인데, 자, 과세인데 다만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죠? 비과세 요건 갖췄다. 자, 보세요. 실거래가 12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다만 12억까지는 비과세 요건 갖췄으니까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책 전액 전부가 비과세한다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다만 12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아셨죠? 12억까지 비과세고. 전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를 교환할 때, 그래서 정답은 하여튼 뭐 2번이었고요. 쌍방 교환번호 파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죠? 4분의 1 이하일 때, 4분의 1 이하일 때, 이하니까 뭐 이거 포함이고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비과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이미 나온 것도 있고요. 18번 문제로 갑니다. 고가주택과 관련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되는데, 고가주택 관련한 거. 자, 고가주택인데, 18번 문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 봅니다. 18번 문제요. 별 표시하시고. 보니까 현행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에 따른 양도당 시 실거래가 계획이에요. 실지거래가 계획이 얼마예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 계산해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에서 장특공제 계산할 때, 요거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해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 이렇게. 자, 2번 질문은 한번 보세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 건물 밀도가 큰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만약에 겸용주택이 있어요. 자, 주거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주거면적의 가격이 10억이고 상가면적의 가격이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보세요. 고가주택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12억 초과한지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이 가격도 포함해가지고 15억, 그래서 12억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주택면적이 커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을 판단하고. 자, 그럼 이제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과세할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이외 부분 주택을 보지 않으니까 주거 면적 부분은 안 분계산하고 상가 면적 부분은 과세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과세할 때는 전부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거와 주거 이외 부분을 분리해서 주거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고가주택이야? 그러면 이제 과세할 때는 주거와 주거 이외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서 전부 비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고가주택 이제 판단할 때는 그 건물 면적이 큰 경우에 건물 전체를 하나에 들어봐서 고가주택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1세대로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거주한 1세대 주택인 양도세 과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은 고가주택은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계산할 때 보유 연수의 4%씩, 보유 연수의 4%, 거주 연수의 4%씩 적용해서 보유한별 공제율 40%, 거주한별 공제율 40% 합해서 최대 양도세액이 몇 프로까지? 80%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그렇죠? 다가구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 양도로,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단독주택으로 볼 때 다가구택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전체 판 가격이 실거래가로 10억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가구택을 하나 단위로 팔면 전체 판 가격이 실거래가 10억 초과한지 따지고, 그 다음에 1세대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비과세 조건을 갖췄을 때 실거래가로 12억. 자, 고가주택이 1세대이고 비과세권 갖췄을 때 12억 초과액만 과세하고 12억까지는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비과세 주는 거지. 비과세권을 못 갖추면 그럼 전체 과세하는 거지. 비과세권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12억 초과 부분만 틀렸습니다. 그때는 전체를 과세합니다. 그 사람들 비과세권 못 갖추면 전체 과세하는 거지.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5번이 정답. 한 번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19번 문제도 시험에 나왔는데 31회 때요.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을 고가주택과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2번 질문을 볼게요.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주택이에요? 아니, 답 쉬웠습니다. 실거래가 계획이 10억 초과주택이고, 3번과 4번은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안분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고, 20번 문제는 여러분요, 그래 20번 문제는 농지에 관한 건데, 이게 독립한 문제로 농지와 관련해서 거의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정답 체크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농지라는 것은 뭐 논밭과 선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이런 것들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자, 그리고 206페이지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을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이제 슬슬 학원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9,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의 그 얼굴이다 그랬죠? 거의 9, 10월 달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학원마다 좀씩 틀리긴 하지만 거의 8, 90%가 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곳은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어떤 곳은 막 100% 합격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거의 뭐 합격률이 그리 높습니다. 한 8, 90%. 남아있는 얼굴에 거의 8, 90% 합격하는데, 왜 그렇게 합격률이 높냐고요? 그 전에 이미 다 탈락했거든, 그 전에. 자, 그 전에 다 탈락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분들의 합격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슬슬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오늘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들이 양도세 계산 과정 이제 중요한 논점들이 뭐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오늘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 과정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걸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계산 과정에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포인트별 공제를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과표 결정되면 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하잖아요. 이 산출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특히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33, 34, 35, 3년 연속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필차상 속익과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대부분 그냥 조금만 응용력 발휘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자 우리 양도세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 속익과로 가라.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과세표준 과정 어떻게 외운다? 시작. 가필, 차장, 속익과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등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게 어떤 거냐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동일 기준 적용 원칙.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우리가 지금은 2008년도부터 양도세는 이제 실거래가가 세가 원칙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가액을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이게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그 기회적으로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 뭐?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했을 때만 취득가액도 보다 기준시가입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정합니다. 실지 거래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나란히 아파트 똑같은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102호가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가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럼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럼 계약서 갖고 봐라. 자, 네가 남 좋은 일 시켰는지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그럴 때 땀만 뻘뻘 흘리면서 계약서 오다가 이루었다는 도 확인이 안 되면 250만 원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거 250만 너무 심하다. 5천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랬을 때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 이럴 때는 추계해서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먼저 매매 사례가액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이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2호 1억 200억 거래했어. 너도 적어도 1억이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역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의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이제 물론 이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의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감정가의 평균액, 감정가액이 없어. 그러면 뭘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래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거래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실거래가세가 도입되고 전산화되고 이제 실거래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거래 신고하면 다 국토교통부에 또 국세청에 전산 입력되고 실거래가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리는데요. 2년 전에 취득한 거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또 아니면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판 사람은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편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해서 취득세를 시가편액으로 신고했고, 이번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있는데 실제 취득한 거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5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그럼 5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2억 5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건 식은. 또는 그 기회적으로 매감한 이 적용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고, 또는 기준시가요. 그 기회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로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계일정 경정 어떻게 하느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자, 추계 결정 경정을 어떻게 하느냐, 적용 순서를 물어보는 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콕 집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일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감 환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양도가액 불명할 때 아니에요. 매감기지,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 틀렸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땡. 환산 취득가액 쏙 빼먹었죠 제가? 매감기라고 그랬잖아요.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X입니다. 이거 뒤바꿨죠?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다. 뒤바꿨죠 제가?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계산 구조 1인데 다 중요합니다. 계산 구조 2 다 중요하고. 자, 그러면 문제 몇 문제만 좀만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몇 문제만 좀만 더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처럼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11회인가 12회인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계산 과정의 순서 중 옳은 거 가필차 가필차장 소기과 맞죠 여러분들? 1번 정답입니다. 2번은 뭐 차, 소, 가, 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이것도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면 질문은 안 할 건데 독학을 하시는 분들인지 이상하게 질문을 이것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몇 번입니까 정답?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이요 가, 필, 차, 장, 소잖아요.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표준 소기과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기본공제고 이 문제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건 뭐예요? 장기보익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니까 장기보익공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고 그죠 여러분들? 소기과 자 알고 있는지 가필상 소기과였고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고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가르가 아니며 항상 요 양도세 계산과 관련한 요 내용이 나올 때 항상 요 단서가 붙어요. 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아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짜고 칠 수 있으니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아니고요. 우리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을 때 그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추계결정, 경정하게 되는 거고 사유에 해당하고 우리가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존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매감, 환기. 맞죠?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휴길 전후 각 몇 개월?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죠.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휴길 전후에서 역시 각 몇 개월? 3개월 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일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평가한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뒤바꿔놨죠 여러분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뒤바꿔놔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 학집에 요 관련한 거 요거 다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이 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적인 경정한다? 매감, 환기.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좀만요. 4번 문제를 보시니까 4번 문제는 201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별표시 하시고 아까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3번 문제도 참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전형적인 문제인데 3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별표시 합니다. 먼저 틀린 건데 토지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뭐가 분명해 지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중에 산정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일단 요거
매감 환기에서 요거 순서 뒤바뀌었죠? 매환 감기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고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의할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는 거고, 어떻든 간에 취득당 실거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다 그럴 때, 자, 요거 매감 환기에서 요 순서 바뀐 거 틀렸죠? 요거 순서 바꿔서 틀렸고, 매환 감기로 되어 있어서. 2번 보면 양도와 취득 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뭘 정해야 돼? 실거래가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 필요경비 산정 원리인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할 건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해서 추계해서 정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해서, 지금 등기된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인데 공제율,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등기된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공제율 몇 프로?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별 표시해 놓고 다음 주에 제가 있잖아요. 요거 필요경비 산정 원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적 계산을 대평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다음 주에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네 타임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마지막이라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 다음 주에 마무리를 줘야죠. 이렇게. 여러분이 잘 흡수가 되면, 그러면 좀 빨리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타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올해 정말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요.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무더위가 정말 실현이 되고, 실현이 됐죠, 이미. 힘겨워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발걸음에 응원의 얼추를 보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 쫄지도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시험일까지 감동색복과 끝까지 함께 힘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종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